그날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야. 그런데 며칠 뒤 그 사람은 캠핑카를 몰고 나타났어요. 병원비 대신 자신의 꿈을 샀다고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회사에서 월말 정산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친정 오빠였죠. 오빠는 평소에 거의 연락하지 않는 분이라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으셨다고 했어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해서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마우스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급하게 팀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조퇴를 요청했어요.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을 내리셨고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서 대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금액을 들었을 때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엄마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신 엄마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저와 오빠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정작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일단 수술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엄마 곁에서 밤새 지새웠어요.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지만 가끔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아마 꿈속에서도 저희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병원으로 왔어요.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잤다는 듯 지친 표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수술비와 입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아프신데 돈 때문에 고민할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제가 선택한 사람이 맞다고 생각했죠. 저는 남편에게 저희가 가진 비상금과 적금을 털어서 병원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비상금으로 800만 원 정도 있었고 적금도 1,500만 원 정도 모아놨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친정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다가 갑자기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더라고요. 비상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저희도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혹시 저희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로 응급 상황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엄마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돈을 아껴서 뭘 하겠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장모님 수술비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지만 저희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정 오빠도 있는데 왜 저희만 부담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말에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오빠도 있지만 오빠도 아이 둘 키우며 살림이 팍팍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도 엄마잖아요. 저도 딸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자꾸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집 전세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데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학원비도 계속 나가야 하고 제 차도 곧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엄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걸 따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발 이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남편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안심했어요. 엄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돌봤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 며칠은 함께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일이 바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남편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비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가게가 빠듯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절약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을 많이 썼지만 저희가 아직 적금도 다 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병원비 대부분을 카드로 결제해서 당장 현금이 많이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낯선 캠핑카가 저희 주차 자리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잘못 주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캠핑카에서 남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은 자기가 사온 캠핑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절약해야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캠핑카를 사온 거예요. 그것도 새 차였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전부터 계획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카는 투자 개념이라고 했어요. 요즘 캠핑이 인기라서 나중에 팔면 값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병원비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했으면서 캠핑카는 아무 상의도 없이 사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캠핑카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화내는 걸 보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꿈이 있다고 했어요. 엄마 병원비로 저희 돈을 다 써버리면 자기 인생은 뭐가 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캠핑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캠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지금 상황을 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캠핑카 매뉴얼을 보면서 신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주말에 어디로 캠핑을 가볼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비를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했어요. 카드론을 받고 친정 오빠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는 수술 후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돌봤어요. 엄마는 대부분 잠들어 계셨지만 가끔 깨어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후 2주쯤 지났을 때 갑자기 엄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합병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겨우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위험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날 밤 엄마는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저는 엄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엄마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엄마는 제 남편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병원에 문병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아프면 모든 걸 제쳐두고 병원에 오는데 제 남편은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께 남편이 바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엄마는 살아보니 안다고 하셨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평생 아빠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거든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아프시면서도 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제게 당부하셨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이 엄마와 제대로 대화한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엄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곁에서 하루 종일 지켰어요. 엄마는 일주일 더 버티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어요. 엄마는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정말 남편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친정 가족들은 모두 슬퍼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준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장례식 준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장례식 당일 남편은 정말 최소한의 시간만 있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점심시간쯤에 슬그머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 찾아봤는데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정말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캠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새로 산 캠핑카를 테스트해보러 갔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장모님 장례식 날에 캠핑을 가다니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멀리 가서 당장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장례식은 끝났으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친정 가족들은 남편의 행동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특히 오빠는 남편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저에게 이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리고 남편의 행동들을 돌이켜봤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남편 몰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 물건들과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새로 살 집도 알아봤어요. 전세금은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었거든요. 다만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일주일 정도 준비를 마치고 저는 마침내 실행에 옮겼어요. 남편이 또 캠핑을 간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 친정 오빠가 도와주셔서 하루 만에 모든 걸 정리했어요. 남편이 캠핑에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만 놓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편지도 함께 남겨뒀어요. 그 편지에는 제 심정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며칠 더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도 결국 포기했는지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물론 슬프고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혼 후에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정리했어요. 엄마는 생전에 보험을 들어두셨고 작은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동안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엄마의 유산 덕분에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 집도 마련했고 아이 교육비도 걱정 없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를 간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간병 전문 상담사가 되었어요.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고 간병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가족은 환자를 위해 정말 모든 걸 희생하더라고요. 밤새 간병하고 자기 일을 포기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떤 가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했어요. 저희 남편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캠핑이 아니라 간병실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아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게 어색해했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저는 아이에게 정직하게 설명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살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가끔 아이를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아이는 아빠에게 별로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엄마가 아플 때 아빠가 없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해줬어요. 할머니는 아이가 엄마처럼 살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아이는 아직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었어요. 일도 점점 잘 되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간병 상담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제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조언해 줬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남편도 저희 전 남편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프실 때 골프를 치러 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시어머니 간병을 혼자서 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며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분은 저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남편은 다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꿨다고 해요. 그 후로는 함께 시어머니를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전 남편이 캠핑카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혼자 캠핑을 다니는 게 재미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투덜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국 혼자가 된 거죠. 진짜 행복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거니까요. 아이도 이제 많이 컸어요. 아이는 요즘 장래희망이 의사라고 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그런 마음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의 사랑이 손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끔 엄마 무덤에 가서 근황을 말씀드려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려요. 엄마는 아마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기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지만 저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계기가 되었어요. 만약 그때 남편이 흔쾌히 도와줬다면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확신해요. 가족이라는 건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캠핑카를 사는 게 아니라 간병실에서 밤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세요. 저는 정말 기뻐요. 제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달려와 줄 사람이겠죠. 캠핑보다 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하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진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를 통해 이런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캠핑카보다 더 소중한 것들과 함께 말이에요.